실제로 운전 중 공황발작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감과 두근거림, 어지러움 같은 신체 증상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어렵죠. 이럴 때 적절한 약물 치료로 오히려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무조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어떤 약물이든 취해서 판단력 저하나 반응 속도가 느려진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차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 원장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치매가 된다는데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못 끊고 중독이 된다는데 이 질문에 한마디로 답을 드리자면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개그맨 이균규 씨 운전 관련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안 되는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언론 보도는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몰고 갔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정신과 약 복용 중 사고, 약물 운전, 졸음 운전의 원인은 약? 이런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인해서 마치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음주나 불법 약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해당 약물이 사고의 원인인지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말이죠.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정신과 약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말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운전 중 공황발작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감과 두근거림, 어지러움 같은 신체 증상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가 어렵죠. 이럴 때 적절한 약물 치료로 오히려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무조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어떤 약물이든 취해서 판단력 저하나 반응 속도가 느려진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졸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무조건 졸립고 취한 상태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의 진짜 목적은 사실 일반 약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인슐린을 쓰거나 고혈압 환자분에게는 혈압약을 쓰는 것처럼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정신과 약이 한다는 이야기죠. 항불안제, 불안증 치료제는 과도한 불안을 조절해주고 공황발작이 오면 안정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우울증 치료 약물은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우울감이나 의욕저하 같은 증상을 호전시키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약으로 조절하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 또 우울감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긴 것이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여전히 약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약물은 점점 줄여나가다가 나중에는 먹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져서 유지치료가 잘 진행되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좀 좋아진 것 같은데 하면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중단하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간혹 머리가 멍해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하게 활성화된 신경세포를 안정화시키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약간 나른하거나 멍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보통 1, 2주일 이내에 없어집니다. 또 이건 역시 사람마다 다르고 대부분 적응하게 됩니다. 만약에 계속 졸립거나 불편하다면 약을 다른 약제로 바꾸거나 조절할 수 있으니까 미리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언론이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신과 약 복용 중 사고, 이런 헤드라인은 마치 정신과 약 복용 자체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사실 감기약 복용으로 졸음운전 사고, 당뇨약 복용 중에 저혈당 쇼크로 인한 사고와 같은 기사와 그리 다르지 않은데 말이죠. 대부분의 정신과 약 중 졸음을 유발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런 경우에는 미리 처방 시에 고지를 받습니다. 마치 호감기약을 처방하면서 이거 졸릴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회사에 알리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로 결국 치료를 포기하거나 복용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받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물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치료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물 치료는 현대 정신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 의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습관성이 거의 생기지 않고 부작용이 최소화된 치료약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설사 부작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경미하고 중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물론 약에 대해서 맹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이나 불안감, 공포감은 치료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약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잠시 균형이 깨진 나의 신체 기능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정신과 약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닥터의 마음쉼터 유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